방금 소개받은 자본시장연구원의 김필규입니다. 아까 교수님 발표 참 잘 들었고요. 저는 이렇게 그랜드 픽처보다는 아까 제 경력 소개를 받은 바와 같이 이 신용평가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또 은행연구소에서도 있었고 지금 자본시장연구원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주로 데이터 를 위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철저하게 데이터 위주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신용평가 기관에 근무를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업의 부도 확률을 봅니다. 부도 가능성. 부정적인 문자가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사실은 펀더멘탈입니다. 그래서 이 펀더멘탈을 위주로 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은 기대와는 다르게 지금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뒤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7, 8년 전에 0%에 가깝던 금리로 우리가 과연 갈 것이냐, 다시 돌아갈 것이냐 하는 것들이 많은 분들의 관심일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그렇게 가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혹은 안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너무 금리와를 둘러싼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부분. 그래서 일단 금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금 조달 여건 중에 다양한 외부 환경 요소들도 보겠습니다만 금리하고 신용 스프레드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걸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죠. 은행 대출을 받거나 또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혹은 상장을 시켜서 주식을 발행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매년 필요로 하는 자금들은 사실은 상장 혹은 유상증자 이런 쪽보다는 주로 은행 대출이나 또는 채권 발행이나 이런 쪽을 위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사실 제약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 기업이 상대적으로 초기 회임 기업들은 주로 돈이 어디서 나오나요? 자기 주머니나 가족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데스밸리를 지난 이후에 정책자금도 받고 은행 대출도 받고 이렇게 하고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만 그 이후에 상장도 하고 또는 자본시장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낸 주요한 제전략 중에 하나가 5,000포인트도 있지만 사실 주식 5,000포인트 올라가는 것들이 되게 좋습니다. 좋은데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다 그래요. 왜 내 주식만 안 올라? 주가가 4,000인데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똥주만 사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주식시장이 오르는 거는 또 그들만의 리그일 수 있습니다. 즉 그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식과 관련되는 다양한 금융상품들의 효익이죠. 기업의 실질적인 자금 조달은 결국은 생산적 금융 쪽으로 자금을 어떻게 흘러가게 하느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의 정책은 굉장히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번에 내온 생산적 금융 중에 가장 큰 축 중에 하나는 자본시장,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기를 좀 땡겨보자 하는 겁니다. 아까 벤처캐피탈 협회장님도 와서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코스닥 시장 혹은 사모사채 시장 혹은 전환사채 시장과 같은 이런 상대적으로 좀 신용도가 낮지만 이러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좀 넓혀볼 수 있는 이런 정책들 그 다음에 특히 위험이 좀 있는 기업들도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이러한 흐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이번 정책의 가장 큰 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기존의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교수님께서 다양한 외부 환경에 대한 말씀이나 또는 재산 축적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제 크게 보면 자본시장을 둘러싼 큰 두 가지 축 중에 하나는 불확실성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관세 정책도 그렇고 또는 무역 분쟁도 그렇고 또 중동의 전쟁이 터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등등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도 그렇고 상당히 양쪽의 극단에 있는 분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자금 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불안 요인이 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관세 정책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높은 관세를 그동안 안 물고 이런 것들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은 관세 정책은 관세 지금 적용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경제에 상당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그런 부분들이 특히 환율에 선반영되고 있다 하는 요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3,500억 불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 자체는 우리 경제의 산업 구조도 바꾸고 또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요소들로 작용을 합니다. 아직 현실에 닥쳐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최대한 미루고 가능한 경제 주름살이 덜 가게 만드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하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최근에는 이제 AI가 없으면 이제 살기 힘든 이런 사회가 들어왔고 또 트럼프가 아주 전격적으로 지니어스법 이자는 참 법 이름은 참 되게 잘 만들긴 하는데 이 법들이 하나같이 독소 조항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소위 스테이블 코인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법제로 지니어스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의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이 퍼지기 시작을 했고 지금 전통적인 투자 이외에 소위 특히 젊은 분들이 코인 투자를 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저는 코인 투자를 안 했을까요? 맨날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안에서도 당연히 이런 새로운 투자 수단에 대해서는 다 리뷰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세미나에서 그려보면 과거의 코인 가격들은 전통적인 자산, 주식이나 채권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들을 보이다가 이게 금융상품으로 편입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특히 지수화돼서 이런 전통적인 편익상품의 투자 대상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서 전통적 자산과 상당히 높은 콜로레이션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지불수단을 도입하기 위한 지니어스법이 도입됐고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 제도를 도입하자 하는 것들이죠. 도입하면 세상이 바뀔까요? 저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99%가 달러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1%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한다 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제대로 효과를 볼까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긴 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지불수단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자 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나라 원화가 국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먼 얘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들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을 그 소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제대로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런 자본시장 또는 금융제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진국화되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것이 투자자들을 망치거나 혹은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요건,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유럽,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국채금리가 오르고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이 있고 정부가 곧 망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처럼 이에 따라서 사실은 영국과 프랑스의 국채금리는 지금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뭐 그래서 이런 금리를 둘러싼 변동성들이 굉장히 시장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페드가 FOMC에서 지금 트럼프의 그런 강력한 프레셔에도 불구하고 정책금리를 찔끔 낮춥니다. 당초에 올해 초에는 그 소위 연방정부금리 자체를 약 4번 해서 2%포인트 정도 낮출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미 한 번밖에 낮추질 않았고 올해 연말에 한번 낮출까 말까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요인 중에 하나는 여전히 금리를 둘러싼 상하방 압력이 같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방의 압력은 지금 관세부가 자체가 글로벌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부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관세 협상이 아직 타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물가 불안 자체를 페드는 계속 걱정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안 낮추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다만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경우는 뭐냐면 미국의 단기국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규모가 3조 달러 이렇게 늘어나면서 미국의 단기국채만 계속 사재 끼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금리 하방 요인으로 이게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금리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책금리도 있고 또 단기금리도 있고 시장금리도 있고 대출금리도 존재해요.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도 따로 노는 다양한 다른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뭐 이런 측면에서 기본적인 방향은 기존의 고금리 상황에서 저금리로의 전환으로 대세 전환은 됐지만 과거의 수준으로까지 즉 0% 금리까지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뭐 그 이후에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지 하는 우리나라의 또 제도 변화들이 좀 존재하고요. 뭐 이런 측면에서 기업 신용과 관련되는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 하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정책 방향 자체는 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부분의 자금 조달을 좀 원활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잡고 있다는 것들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정책들을 통해서 은행 혹은 다양한 금융기관들의 가지고 있는 자금들을 기업 부분으로 좀 흐르게 하려는 정책들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소위 위험 감내 자본들을 늘려가면서 이 부분을 소위 중소기업이나 혁신기업들에게 흐르게 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뭐 새로운 금융수단들도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약간의 또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기존에는 해외 부동산만 사재낀 이런 연기금들이 이제 대체 투자의 수단을 바꾸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대출 뭐 이런 시장들을 지금 태핑하고 있고 이것에 부응해서 글렌우드 크레딧이나 IMM 크레딧 솔루션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사모대출 시장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미 사모대출 시장이 한참 지나서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모대출로 가는 게 맞느냐 하는 이런 궁금증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자금 쪽을 계속하고 있고 금리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Back to the basic. 그래서 펀더멘탈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불안정성들을 항상 염두에 둔 조달 전략이 가장 유효하고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금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금리인데요. 최근에 10년 동안, 한 15년 동안의 기준금리를 들여다보면 한 15년 전에는 0%대 금리였습니다. 2008년 위기 이후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책금리를 크게 낮췄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금리가 이제 찔끔찔끔 오르기 시작을 했죠. 이 정책금리는 뭐냐면 미국의 연방 기준금리라고 해서 은행한테 부어주는 돈입니다. 연방정부가, 그러니까 페드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루짜리예요. 하루짜리인데 요거를 통해서 이제 통화정책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과열되거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으면 정책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시장이 침체되어 있으면 정책금리를 낮추는 이런 정책을 취하는데, 2022년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극도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이게 이제 사실은 무역 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서 중국의 고리를 끊어보자라는 미국의 정책이 코로나와 겹치면서 세계의 무역 시장 자체를 그 소위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에 치여 있었고, 그리고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제가 출장 갔을 때 미국의 슈퍼마켓 같은 데 보면 한 매대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게 다 수입이 안 돼서. 이런 것들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서 30년 만에 고금리 정책으로 선화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금리를 올렸고, 이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혔는가 안 잡혔는가 하는 고민들을 FOMC에서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한 2분 정도의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렇죠? 한국은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때 충분히 올리지 못했어요. 제가 일부러 이 숫자를 6으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충분히 맞추지 못했고, 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차이, 요건 또 더 웃기는 거는 우리나라는 7일짜리 RP입니다. 여기는 하루예요. 오버나잇입니다. 이 기간으로만 하면 우리가 훨씬 더 높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리가 낮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미 금리 역전이 일어났고, 한미 금리 역전은 바로 통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사실 이게 단순하게 정책금리를 우리나라 자체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요 2016년 이후부터는 전 세계의 정책금리가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 수준은 그 나라의 영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역시 마찬가지로 2015년 이후부터는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를 그냥 그려보면 어느 시기에 조금 높고 어느 시기에 조금 낮고 뭐 이러면서 비슷한 모양을 갑니다. 최근의 모양을 들여다보면 미국의 5년 국채가 한국의 3년 국채에 비해서 훨씬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재정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들과, 앞으로 국채가 더 많이 발행될 것이라는 수급 요인 때문에 시장에서 금리를 낮추고, 즉 채권 가격이 오르지 않는 부분들이죠. 다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영향으로 단기 국채만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장단기 금리 잔축 벌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죠.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국채 발행을 계속 늘려옴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보험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정책적, 소위 규제적인 영향에 의해서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환율 변동과 금리 이 두 개를 합치면 먹을 게 아직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영향들이 한국의 국채 금리를 아직 낮추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여전히 수급의 불확실성이 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리기 때문에 금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계속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기간 스프레드는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정책금리 또는 수급 또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데 최근에 조금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경기를 좋게 보는 영향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단기금리가 더 빠르게 떨어져주고 장기금리는 지속되고 뭐 이런 현상들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들이 조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용 스프레드는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물론 뭐 2014년과 같은 이 호황기만큼 떨어지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요 에버랜드 사태, 사실 저는 그래서 강원도를 되게 싫어하는데 이 레고랜드가 사실 한국 자금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게 역대 보기 힘든 이런 아주 신용 스프레드 피크를 한번 가져오고 자금시장을 대폭적으로 교란시켰어요. 또 하나 제가 싫어하는 한전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을 완전히 한번 망쳐놓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레고랜드 사태로 크게 올랐던 신용 스프레드가 그 이후에 안정세를 보였는데 이게 신용등급에 따라 조금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AA급이나 AAA급은 빨리 떨어져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싱글-A급들은 한참 지난 이후에 떨어지고 최근에 조금 안정세를 보이는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AAA 대비로 해서 AA 싱글-A로 보면 더 극명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AA급은 급격하게 떨어져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끌고 가다가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다시 오르는 특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A급 발행이 늘어나면서 수급적인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은행의 대출금리 역시 이게 이제 글로벌 금리 상승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이제 점차 안정하고 있는데 사실 은행의 대출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뭘까요? 은행의 대출금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확하게 그려보면 은행채 조달금리와 상당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원활하게 은행채를 조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사실 대출금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최근의 추세를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의 대출금리도 거의 비슷해지고 하향 안정 추세를 취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일까? 사실 조금 더 우리가 금리를 볼 때 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더 스텝다운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는 담보를 요구한다든지 혹은 만기를 짧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평균해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의 대출 조건들은 매우 다를 수 있다 하는 특성들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시장을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국, 이거는 뭐 가계, 기업 다 합쳐서 보면 굉장히 크죠. 한 2,438조 정도 됩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은행 위주의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 대출금 규모만 봐도 볼 수가 있고요. 이 안에 스텝다운을 해서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은행을 일반, 특수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일반 은행은 지방은행과 또 시중은행을 이렇게 합칠 수 있는데 일반 은행 원화 대출금들이 훨씬 정책 은행보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장을 뭐가 주도했느냐? 결국은 사실은 가계대출 또는 부동산 담보대출 이런 것들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자금 대출이 여기 이제 기준이 되게 중요한데 기업자금 대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개인사업자 대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이 예를 들어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나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면 그러면 이 기업 대출을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안에 사실은 엄밀하게 구분된 통계들이 없다고 보면 그러면 상당 부분의 가계대출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율이 한 50% 된다고 보는데 요 중에 상당 부분은 영세 또는 일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대출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대기업 비중이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봐서는 요거에 한 같은 비중 정도로 해서 기업 대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상적으로 웬만한 사이즈의 기업들에 대한 대출들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이 특히 은행의 문턱들은 아직도 굉장히 높다 하는 부분 또 하나는 이것의 만기가 지나치게 짧다 하는 이런 것들의 특성들을 좀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사이즈가 된 기업들의 경우 또는 금융기관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래서 신용채권의 시장 규모가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요 개념을 조금 봐야 되는데 제가 굳이 신용채권이라는 이름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신용 위험이 존재하는 채권입니다. 국제통화채를 빼고 나머지 채권들을 대개 신용채권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 채권 분류 기준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의 경우에는 신용도가 붙어있는 모든 채권들을 금융기관이 발행하든 은행이 발행하든 또는 기업이 발행하든 다 회사채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요거를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회사 채권은 뭐로 분류가 될까요? 금융채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요가 분류체계가 회사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예를 들면 KB 금융지주회사가 채권을 발행했다. 요거는 뭘로 분류가 될까요? 회사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시장의 착시를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이 돼요. 여기에 법에서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즘에는 회사채만 딱 띄워놓고 보면 착시가 생겨서 이렇게 세 개를 합친 즉 금융채, 특수채, 그 다음에 회사채를 합쳐서 보고 요 안에서 다시 세그먼트를 해서 시장을 보는 것이 보다 시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하는 부분.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런 신용채권들을 신용등급으로 들여다보면 다 WA급 이상입니다. 신용채권 전체로 보면. 그러니까 즉 공모로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극히 제한적 500개에서 700개 남짓 정도 되고 요 기관들은 특히 금액으로 따져보면 트리플 A급이 약 한 62% 즉 이 회사채 시장 자체가 신용채권 시장 자체가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이라고 하는데 요거의 효익을 거둘 수 있는 기업들은 극히 제한적이다 하는 부분. 즉 우리의 자금 시장의 큰 특성 중에 하나인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 있고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시장이 바로 신용채권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무보증 회사채의 경우에는 그나마 A급이 한 20% 정도 내외를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조차도 대부분이 대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다시 세그먼트해서 보면 특수채의 경우는 공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전 이런데 또 요 분류 기준이 조금 이상한 거는 수협농협은 또 수협중앙농협중앙에는 특수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산업은행채는 원래 상금채가 이게 전형적인 특수채였는데 이건 금융채로 또 되어 있습니다. 아주 색깔리죠.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들여다보면 요 시장을 또 망친 선수가 요 한전입니다. 그래서 한전이 전기세를 못 올리니까 채권을 계속 발행을 했고 만기를 짧게 가져갔고 이러면서 금리를 올렸죠. 한전채의 금리 상승은 기업의 금리 상승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금리를 올리는 하나의 현상이 발생하죠. 다만 최근에 한전은 이제 발행을 좀 줄였습니다. 어찌됐든 조금 여러 가지가 나아져서 줄였고 이렇게 특수채 시장이
한전으로 인해서 조금 망쳐졌지만 이제 다시 정상화를 갖고 있고, 금융채는 주로 가장 많이 발행하는 데가 은행입니다. 은행은 창구 발행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많이 발행을 했고, 작년에 은행의 자금 수요가 올해 줄기 시작하면서 전년 대비 조금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예측을 해보면 은행채 발행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랑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가계대출 억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 주담보대출로 계속 자금을 풀 때는 은행채 발행을 계속 늘려왔고, 뭐 이를 통해서 자금을 공급했는데, 최근에 이제 특히 2024년에도 뭐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갔고 올해는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계대출 억제 영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채로 들어가 보면, 회사채는 특히 대기업들이 은행 대출을 대신하는 주요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공모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대기업들이고 싱글 A급 이상인데, 요게 이미 올해 9월까지 발행 규모가 작년 연간 발행 규모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거의 80조를 넘길 이런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주로 자금 조달하는 방법이 사모사채나 프라이머리 3BO와 같은 수단들인데, 이것도 이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뭐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비슷한 규모로 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주식 관련 사채는 2021년에 그 벤처펀드라는 게 도입되면서 여기에 세제 혜택을 주는 이런 뭐 정책을 통해서 기업들이 소위 전환사채 발행이 확연하게 늘어났고, 요덕택에 한 11조 정도의 발행 규모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다른 시장과 비교해보면 큰 시장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이나 또는 코스닥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요긴한 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이 크게 형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우리나라의 이 소위 주식 관련 사채 시장이 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정책 기관들의 입장 때문에 이런 정책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리픽싱을 뭐 금지한다든지, 혹은 리픽싱에 관련되는 제도를 좀 강화한다든지, 혹은 그 공시를 강화한다든지 뭐 하는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규제가 도입되기 시작을 했고, 이에 따라서 시장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뭐 여전히 예년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와 같이 이제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특성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신용채권의 잔액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의 앞부분의 이제 현황들을 보면서 금리 변화에 따르는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떻게 변했느냐를 들여다보면, 일단 금리 상승기에는 전체적으로 신용채권의 평균 만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채의 경우가 이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이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유형별로 들여다보면 기업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만기 구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는 단기 조달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AAA급 은행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짧은 만기의 채권을 주로 활용하고 있고, 또 신용도가 높은 공사들의 경우는 긴 만기를 활용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만기가 줄어든 거는 한전 때문에 그렇고, 기업의 채권들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지금 만기가 좀 짧아지고 있는데, 다만 다행인 거는 신용도가 낮은 채권의 만기는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죠. 조달 비용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실질적인 스팟 레이스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조달 코스트가 최근 들어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고, 다만 신용등급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보이고 있다라는 특성들을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요 수준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공모 사모 또는 뭐 프라이머리 CBO를 주로 사용하는 기업들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성장 사이클이나 규모나 신용도에 따라서 태핑할 수 있는 시장이 각각 차이가 존재한다 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사실은 앞으로 혁신 기업들, 중소기업들의 자금 지원의 방향을 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뭐 사모 자체를 우리가 활성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머리 CBO와 같은 이런 정책 금융을 좀 더 넓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현황을 들여다보면 프라이머리 CBO의 평균적인 공급 규모는 한 20억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업의 선별도를 좀 높이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다양한 툴을 도입한 자금 조달을 확대하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데, 지금 현실은 사실은 뭐 선별이 잘 안 되거나 혹은 뭐 정보 불확실성이 존재하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본시장에서의 중소기업 혹은 혁신 기업들의 자금 지원은 굉장히 미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 의존하는 이런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이죠. 뭐 거기에다가 사실은 주식 관련 사채 자체도 시장의 불투명성 등등으로 인해서 규제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주식 관련 사채들도 좀 줄어들고 있는 이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또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교환사채가 확 늘었어요. 이게 선거 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 개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사주를 빨리 소각시켜야 되는데, 이 자사주 소각의 문제들 때문에 교환사채 발행이 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식 관련 사채는 대부분 3억 그렇게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크게 보면 신용채권 전반의 만기 도래는 아마 내년에 만기 도래가 올해랑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공급 규모가 크게 늘진 않을 것 같은데, 다만 하나 큰 변수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생산적 금융 추진에 따라서 국민 성장 펀드라는 게 도입이 될 건데, 이게 한 뭐 150조 플러스 알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뭘로 할 것이냐?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국민성장 펀드 채권으로 발행할 겁니다. 요게 수급 요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하는 부분이죠. 즉 만기도래 규모는 비슷하지만 생산적 금융을 통해서 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역시 실탄이 필요하고, 이 실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산업은행 채권으로 발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사실은 일반 기업들의 자금 조달 자체는, 특히 채권 시장의 조달은 수급에 있어서는 약간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A급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계속 하향 안정세를 취하기 때문에 스프레드를 더 얹어서 수익을 좀 높이려는 이런 투자자들의 니즈는 증대할 것으로 보여져서, 그래서 신용 스프레드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혁신 수단인 생산적 금융 추진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은행 보험사의 어떤 생산적 자금을 확대한다든지 혹은 은행들의 기업 대출을 독려한다든지 하는 정책들이 이제 취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서 기업의 자금 수단들도 채권보다는 기존의 뭐 생산적 금융의 툴 또는 정책 자금 뭐 이런 쪽의 공급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강연 전해주신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